이것도 남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결혼까지 한 제가 다 한심해집니다. 이혼 마무리 단계에 와서 이렇게 제 이야기도 한번 사연으로 전해보게 되었네요.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시어머니하고는 크고 작은 마찰들이 하나둘씩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하던 당시에는 남편이 제대로 중간 역할을 잘해줬어요. 그러니 그 모습에 당연하게도 결혼 후에도 똑같이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잘해줄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결혼하자마자 180도 바뀌어버리고 말았네요. 차라리 처음부터 시모말에 거역을 못한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아두었다면 애초에 결혼이고 뭐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이렇게 돼버린 마당에 다 늦은 후회고 그런 거 다 알지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억울할 때가 이따금씩 있네요. 시모는 좋게 말하면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늘 심보가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기에 한결같은 그 모습이 좋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통 시모와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을 땐 다 그 말도 안 되는 어깃장 때문에 일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오해가 커지곤 했거든요. 아마 남편도 보편적인 기준에서 지 엄마 편을 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 편을 들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아마 그 당시에도 엄마 편을 들어주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을 겁니다. 남편이라는 단어 참 찰떡같이 잘 만든 단어 같아요. 중요할 때마다 꼭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을 드니까 그래서 남편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취직이 남들보다 아주 많이 늦었습니다. 30에 처음 회사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뒤늦게 취직한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 선배였고 저한테 업무적으로 이런저런 인수인계를 해주던 사람이라 자연스럽게 정이 들고 그렇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취직이 늦은 이유는 별거 없어요. 어려워진 집안 형편 때문에 제가 부모님을 돕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친정어머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셨어요. 제가 외동이었기에 사실상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친정부모님은 노후 준비를 곧바로 시작하셨는데 아버지 회사에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부도가 아니었고 회사 대표가 야반도주를 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퇴직금이며 그간 밀렸던 월급이며 단 한 푼도 정산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떼인 돈이야 떼인 돈이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건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약간이나마 모아두신 노후 자금을 가지고 아버지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오신 건지 창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필 차렸던 가게가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왕 카스테라 집을 오픈하셨거든요. 평생 책상머리 앞에서 사무직을 하시던 아버지가 웬 빵집을 시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입장도 이해가 가긴 했어요.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녔어도 곧 정년을 맞았을 텐데 어느 회사에서 곧 정년인 사람을 쓰겠냐 하셨거든요. 하지만 라면도 혼자 제대로 못 끓이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무슨 빵을 만들겠어요. 결국 어머니까지 달라붙어 두 분이서 인건비 아껴가며 가게를 꾸리셨어요. 장사 노하우도 없는 분들이라 정직함 하나만 가지고 장사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다들 아시는 그 사건들이 터지게 되었어요. 방송에서 시작된 안 좋은 루머 때문에 그나마 있던 손님들도 뚝 끊어지게 되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가게를 살려보겠다고 고군분투하다가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결국 당시 취직을 준비 중이었던 제가 어머니 대신 가게를 돌봐야 했고요. 가게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친정부모님 노후 자금이 홀랑 들어가 있는 가게인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정직함 하나만 가지고 승부했던 가게이기에 처음엔 힘들었지만 차차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가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가선 방송에서 시작된 루머도 서서히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경쟁 가게가 다 망해버려서 나중에 가선 타 지역에서도 입소문 듣고 손님들이 찾아올 정도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재료가 모자라서 일찍 가게를 닫을 때도 있을 정도로 손님이 많아졌어요. 그때쯤 어머니도 건강을 회복하셨고 아버지의 전 직장 동료였던 분들이 투자를 해준다며 이 사무점 이야기도 막 나올 때쯤이었어요. 전화위복이 되어서 돈이 잘 벌리게 된 상황이다 보니 부모님은 제가 가게 일을 계속 했으면 하셨지만 저는 질리기도 했고 어쨌든 여태 대학 공부한 것도 있고 회사 생활 못 해본 게 한이 되어서 가게를 나와 취직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러나 저러나 가게는 제 적성에 맞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취직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1년이라는 준비기간 끝에 결국 저는 취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남편을 만났고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여태껏 부모님 가게를 돕긴 했지만 제가 가게를 돕던 시기에는 워낙 어려운 때라 월급이랍시고 그냥 용돈 정도만 받고 일을 했었거든요. 그마저도 취직 준비하면서 반 가까이 써버리게 되었고요. 회사 생활 1년 하긴 했지만 연봉이 엄청 좋은 회사도 아니라서 모아놓은 돈이 딱 4천. 그게 전부였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가만 계실 분들은 아니었지요. 당시에 요 사무점 이야기 때문에 부모님이 돈을 좀 모아놓은 상황이었는데 가게 차릴 돈을 저에게 다 주신다 하셨어요. 제가 3년 취직도 안 하고 가게에 묶여있던 시간에 비하면 그 돈은 돈도 아니라고 그냥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물론 결혼 준비를 하던 시기라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제가 집안 사정 때문에 취직이 늦은 걸 알고 있던 남편이 당시 제 주머니 사정에 대해서 지레짐작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말해주기 전에 벌써 남편이 자기 명의로 된 집도 있고 가전이나 가구도 자기가 쓰던 게 있으니 너는 그냥 몸만 오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몸만 오라고 해서 좋다구나 하고 결혼을 결심한 건 아니에요.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저도 사천이라는 돈이 있으니 해갈 수 있는 건 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집에 찾아가 보니 그 돈으로 뭘 하는 것보다 온전히 모아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남편 명의의 그 집이 남편이 취직 후 얼마 되지 않아 시모가 돈을 보태주면서 사게 되었다고 해요. 당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돈이 있는데 시모 혼자 노후 대책으로 다 써버리기엔 미안했는지 이것만 받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3천을 보태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집이 아마 완공된 해가 제 생년월일보다 훨씬 먼저일 것 같은 오래된 구축 빌라였거든요. 게다가 위치도 안 좋았어요.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타러 가는 데까지 10분을 걸어야 했고 지하철역도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결혼하면서 둘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2년 내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일단 저는 몸만 가고 제가 모아놓은 돈은 손도 대지 않고 고스란히 남겨둘 계획이었어요. 당시 남편과 제 월급을 고스란히 모은다고 해도 서울의 아파트는 꿈도 못 꿀 액수였지만 그때쯤이면 저희 부모님도 체인점 때문에 묶인 돈이 풀려 있을 테고 그때 가서 부모님께 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은 벌써 한번 폭삭망할 뻔한 상황을 겪으시기도 했었다 보니 제가 그 돈을 무조건 해주실 거라는 식으로 미리 말을 꺼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상황 봐서 이야기를 하기로 혼자 결정했지요.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저도 사천이면 당시 남편 집 시세가 1억 조금 넘는 정도였으니 굳이 따지고 본다면 말 맞다나 맨손으로 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합의가 된 일이다 보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시모 눈에는 제가 정말 몸뚱아리만 오는 거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그걸 빌미로 시모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은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결혼식을 몇 달 앞두고 있던 시기에 시모가 저희를 불러내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모가 자기랑 어디 가볼 곳이 있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신혼가전 많이들 사는 대형 가전 매장이었어요. 처음엔 왜 여길 오셨는지 의아했지요. 혼수는 따로 없이 새로 집을 장만할 때까진 남편과 서로 돈만 모으기로 했는데 말입니다. 시모는 저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김치냉장고며 에어컨이며 세탁기까지 신혼가전들을 계속 구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남편이 시어머니한테는 따로 우리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은 건가 싶기도 했고 혹시나 결혼한다고 우리 혼수를 해주시려는 건가 싶어서 그때는 감동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커다란 냉장고를 두고 저건 어떠냐고 물으시는데 솔직히 남편 집이 평수도 14평짜리고 해서 저런 대형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좁아터진 현관이나 통과할 수 있을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만 받겠다고 말씀드리려고 나중에 사주셔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시어머니가 사주긴 뭘 사주냐며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다 뭘 보러 온 건가 했더니 요즘 시대에 맨몸으로 시집 오는 여자가 어딨냐며 시어머니 집 가전을 제 돈으로 바꿔놓으라 하는 겁니다. 그거라도 받아내지 않으면
당신이 너무 손해보는 기분이겠다면서요. 다행히 이때는 남편이 시어머니 하는 걸 보고 곧바로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남편도 솔직히 30년도 넘은 구축빌라에 살면서 내 집장만 했다 하기도 그렇고 출퇴근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 하루라도 빨리 그 집구석을 탈출하고 싶어 했고요. 아무튼 남편이 제가 아무것도 안 해오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중간 역할을 잘해주는 덕에 큰 트러블은 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못마땅해 보이는 건 여전했지만 결혼식 직전까지 저한테 따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어깃장을 부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이후부터 시모는 은근슬쩍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곤 했습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집 사라고 돈 3천만 원 보태주면서 이걸로 서로 빚진 거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취직 후에는 시어머니한테 따로 생활비를 드리거나 한 적 없었고 시어머니 또한 그 자금을 해준 이후로는 아들 장가 보낼 때 추가적으로 더 도와주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인즉슨 남편이 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된 이후부터는 금전적으로 그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시어머니가 저희 시골리고 한 달 만에 전화를 와서는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여태 남편이 어머님께 생활비를 보내주던 것도 아닌데 맞벌이하는 며느리 생겼다고 해서 생활비를 챙겨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께 용돈 정도 드리는 거 어려운 일 아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매달 200만 원씩 달라는 건 좀 어이가 없었어요. 막말로 양가 공평하게 친정에도 똑같이 보낸다고 치면 저희 생활비 하고 나면 많아봐야 50 정도밖에 여유 자금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 돈으로 집 살 돈 모으는 건 꿈도 못 꿀 일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힘들겠다고 거절을 했어요. 한 번은 침대가 낡아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무슨 400만 원이나 하는 침대를 어디서 알아오셔가지고 그걸 사내라 하신다던가. 물론 전부 다 거절했지요. 하지만 결혼할 때와는 다르게 남편은 시모와 저 사이의 일에는 별로 개입하고 싶어 하던 눈치처럼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뭐라 말 좀 해봐라 하면 알겠다고 자기가 말하겠다 대답은 해놓고 정작 시모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그게 기어이 시모와 저 사이의 일을 크게 키우는데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생일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시모한테 갈비찜, 해물탕, 뭐 이런 음식 메뉴들이 적혀있는 카톡이 주르륵 오기에 뭐 먹고 싶어서 저러시나 싶었거든요. 딱 들어도 손이 많이 갈 것만 같고 재료비도 비싼 음식들 목록이 저 두 가지를 포함해 랍스타며 잡채며 계속해서 오더니 마지막 줄에 저보고 그걸 가지가지 준비해서 10인분 정도 해오라는 거예요. 아는 지인들하고 당신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고 며느리가 생일상 차려오기로 했다고 자랑을 해놨으니 이번만큼은 꼭 자기 말을 따르라더군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로 그 음식을 하느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꽁으로 시집을 왔는데 저보고 참 뻔뻔하다면서 그런 것도 못 해오느냐 하더군요. 당신이 저었다면 당신을 업고 있는 상태로 그 음식들 다 준비를 했겠다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무슨 제가 호화공골에서 사는 줄 알겠다 싶더라고요. 결국 그날 퇴근한 남편한테 시어머니한테 말 좀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모가 어깃장 부리는 소리를 듣고도 제 편이 아니라 시모 편을 들더라고요. 지 엄마가 억지를 부리는 건 맞지만 아주 틀린 말은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요. 어쨌든 제가 맨몸으로 시집을 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그러니 지 엄마가 며느리한테 어느 정도 성의 표시는 받고 싶어 하는데 해주는 게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서운하겠냐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해왔다 해도 결혼 전에 모은 돈 고스란히 들고 왔고 이렇게 하기로 한 것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지금 좀 참자고 내린 결정인데 내 편이어야 할 남편이 저렇게 나오니 어이가 없었지요. 그래도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사실이다 보니 저도 일단 뭐라도 해야지 할 말이 생기지 않겠나 해서 상의 끝에 제 돈으로 100만 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생일이 지나서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너는 집 해준 시모가 아주 우습게 보이는가 보다 하면서 참교육을 해준 애 만에 하는 식으로 성질을 부리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할 틈도 안 주고 자기 할 말만 따따따 써야 되는데 아주 미쳐버리는 줄 알았네요. 결국 제가 남편 통해서 용돈을 보내드리지 않았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시모는 그걸 가지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에 용돈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뭘 돈 가지고 생색을 내냐며 입에 거품을 물더군요. 제가 시간이 모자랄까봐 일부러 생일 당일이 아니고 주말로 시간을 잡아주기까지 했다며 되려 저한테 유세를 부리더라고요.
시간이 있어도 해갈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상식적으로 그 많은 음식들을 하루 만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고 따지니 저보고 정성이 다 없어서 그런 거라네요. 자기가 집까지 해준 시어머니의 며느리라고 하나 드린 거 시댁 혼수도 안 바꿔준 걸 눈 감아줬는데 아주 하나 눈 감아주니 제가 기어오르려 든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결국 남편이 개입해서 상황을 대충 정리시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어서 남편한테 어머님은 대체 나한테 뭐가 불만이냐 저러시냐면서 화를 냈지요.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싸움도 말려줬는데 불똥이 왜 자기한테 튀는 거라 생각했는지 오히려 이번엔 저한테 역정을 내더라고요. 저보고 왜 이렇게 시어머니랑 잘 못 지내냐고 하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를 하긴 했지만 그걸 다 들어주지 못해도 두세 가지라도 해가지고 가면 시어머니가 저 정도까지 화를 내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이를 크게 키운 건 엄마가 아니라 네 잘못이라며 결국엔 지 엄마 편을 들어주더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자식을 남편이라고 옆에 끼고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어찌어찌 제 선에서 참고 넘어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싸움으로 번진 건데 짧은 결혼 생활이나마 무슨 일이던 간에 무조건 제 편에 서준다던 남편은 고민도 없이 시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었네요. 그 뒤로는 남편하고 따로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회사에서도 같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고역이었지만 그래도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회사 일에는 지장 없게 행동했어요. 남편은 이러나 저러나 제 직장 상사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를 가지고 저한테 이죽거리면서 사소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회사에선 더럽지만 참았고 집에 와서는 없는 사람인 척 무시하면서 지냈지요. 남편이 먼저 사과해오기 전까진 제가 구태여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이유도 없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냉전 상태로 지낸 지 단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출장 스케줄을 꼬아서 제가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타 지역에 외근을 나가도록 조작을 해놨더라고요. 업무상으로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군소리 없이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집에 오니 남편이 아주 깜짝 선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차라리 주말에 출장을 보낸 게 화해를 하기 위해 깜짝 쇼를 한 거라면 그 정성이 갸륵해서 용서라도 해줬겠는데 그런 선물이 아니었어요. 14평짜리 비좁아 터진 빌라에 혼자 사는 시어머니를 모셔왔더군요. 제가 퇴근 후 공부할 때 쓰던 공부방을 시어머니한테 넘겨놓고선 시어머니가 한동안 같이 지내게 되었으니 그렇게 알라는 겁니다. 제 표정이 단시간에 굳어버리니 시모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서는 저한테 시비를 또 걸어오더라고요. 내 돈으로 사준 내 아들 집인데 뭐 놀 거 뭐 있냐면서요. 이 집에 제 돈이 10원 한 장이라도 들어간 게 있느냐며 이참에 제가 주제 파악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결혼할 때 집 해준 시어머니한테 할 태도가 아니라고 이참에 자기 수발 들면서 며느리 도리를 확실히 가르쳐주겠다 그러는데 제가 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꼴랑 3천만 원 보태놓고 으스댈 일인가 싶었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내 돈 찾아와서 시모 얼굴에 3천만 원 가져다 뿌리면서 그 돈 고스란히 돌려줄 테니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할까 생각도 싶었는데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그걸 그렇게 시모한테 돌려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저한테 말도 없이 시어머니 데리고 온 남편도 결국 한통속 아니겠나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남편을 가스라이팅을 해댄 건지 옆에서 시모를 거들면서 엄마가 틀린 말 하는 거 없지 않냐고 하면서 그냥 이쯤에서 잘못한 거 인정하고 사과하면 어머니는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제안을 해오는 겁니다. 남편도 시모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집이라고 솔직히 요즘 부동산 경기에 팔리겠나 싶은 집을 가지고선 저렇게 생색을 내니 뼈 빠지게 벌어서 남편과 둘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계획을 세웠던 제가 다 바보 같더군요. 그래서 니네 엄마는 네가 실컷 모시라 말하고 저는 짐 싸들고 친정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크게 실수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혼을 할 거냐며 울음장을 놓더라고요. 이혼해달라 하면 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저보고 회사는 이제 다 다닌 거나 마찬가지라고 협박까지 하는데 그때 아차 싶긴 했어요. 큰 회사는 아니지만 제가 뒤늦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였기도 하고 짐 싸들고 집에 가는 내내 몇 번이나 발걸음을 돌릴 뻔했지만 꾹 참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셨어요. 자초지종을 말하니 친정 부모님이 당신들 생각이 있으시다며 당장 남편을 집으로 부르라 하시더군요.
남편은 제 연락을 받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집으로 찾아왔어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게 아무래도 친정부모님이 이번 일을 두고 중재를 서주시려고 하니 여전히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친정부모님은 남편을 앞에다 두고 결혼할 때 몸만 오라더니 진짜 몸만 갔던 게 그렇게 불만이었냐고 대번에 물으시더라고요. 남편은 미꾸라지같이 요리조리 대답을 잘 피해가더라고요. 다억지나 마찬가지인 궤변에 불과했지만 여전히 결혼할 때 제가 몸만 온 건 사실이니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졌어요. 친정부모님이 남편한테 그러면 사돈어른이 삼천을 보태주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사실이냐고 물으셨어요. 눈치가 빠른 남편은 그 질문의 의도를 깨닫고는 그때 삼천이 지금 삼천이랑 다르지 않겠냐고. 집값 오른 것까지 감안했을 때 따지고 보면 한 8천 정도는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남편이 5천, 시모가 3천에서 8천을 주고 샀고 현재 시세가 1억 2천인데 계산 방식이 어떻게 해야 저렇게 되는 건진 모르겠지만 아주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무슨 계산이냐고 한마디 거들려고 하니 친정부모님이 저를 막아서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럼 당장 그 집 팔아서 냉큼 사돈께 8천을 돌려주고 오라시더군요. 그러면 친정집을 저한테 증여를 해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당신들은 그냥 가게 근처에 적당한 월세 구해서 살면 된다고요. 대신에 시모 앞으로 8천이 돌아가면 그 집을 살 당시에 5천을 투자했던 남편 몫은 못해도 1억은 되지 않겠냐 하시면서 절반을 들여서 이 집 혼수로 가득 채워오고 나머지 절반은 가게의 설비를 바꾸고 싶으니 집 해주는 처가 혼수해준다 생각하고 남은 돈을 다 해오라시더라고요. 남편은 대번에 얼굴이 굳더군요. 그도 그럴 게 어디서 많이 들은 상황 아니겠어요? 시모가 저한테 몸만 오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제가 모은 돈으로 혼수를 요구했던 걸 똑같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친정집이 못해도 6억 정도 나가는데 집값 차이만 계산해봐도 남편한테 1억치 혼수를 요구하는 게 친정부모님 입장에서 못할 소리는 아니셨던 거죠. 남편은 시모 챙겨준다고 시모 몫을 8천으로 부풀려 불렀던 탓에 그 돈을 돌려드리면 당장 자기가 어떻게 1억을 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걸 알았는지 대번에 그건 좀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걸고 넘어지는데 결국 저도 혼수 아무것도 안 해오고 몸만 오지 않았냐면서 자기도 똑같이 몸만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친정부모님은 그것까지 예상하셨다는 듯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대답하시면서 대신 방 한 칸은 비워두라고 하시대요. 사위가 집 해주는 장인장모 모신다고 할 줄은 몰랐다고 너스레를 떠시면서 집을 증여해줬는데 몸만 올 거면 당연히 사위가 당신들 모시고 사는 게 맞지 않겠냐며 너털웃음을 지으시는데 자신만만하던 남편이 당황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제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친정부모님이 이 결혼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중재를 서주시려던 게 아니라 몸만 오라고 먼저 말해놓고는 결혼하자마자 말 바꿔서 시모가 저 막대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나오는 남편을 한 방 먹여주려 하셨다는 걸 말이지요. 그래서 집 같은 거 해주실 필요 없다고 친정부모님 앞에 나 저 자식하고 이혼할 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사실 자기도 그 썩어빠진 집 같지도 않은 집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었고 이번 기회에 그 집구석에서 탈출하나 싶었는데 제가 이혼하자고 나오니까 말이죠. 남편이 다른 말로는 저를 못 잡을 것 같으니 저한테 회사는 어쩌고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콧방구 크게 한번 끼워주고는 그깟 회사 안 나가도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월급 300 벌자고 내가 평생을 너랑 너네 엄마한테 무시당하면서 살게 생겼냐고 소리쳤어요. 결국 남편하고는 그렇게 이혼 수속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웃긴 건 제가 회사에 사표를 내러 갔을 때예요. 회사 대표님이 연애 시작했을 때부터 헤어지면 둘 중 하나 그만둘까봐 걱정스러웠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유감을 표하더군요. 그런데 저한테 제안하길 오히려 남편을 해고할 테니 저보고 계속 회사를 다녀주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남편이 근무 태도도 성실한 편이 아니고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저를 지켜봐온 결과 회사에 고인물보다는 신선한 동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작은 일에도 열정적인 저를 놓치는 것보다는 발전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남편을 자르는 게 회사로서는 더 이득이 아니겠냐 하면서 말이지요. 그렇게 남편은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 가게에서 다시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회사 생활은 제가 아쉬움이 남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가 남으면 남편이 잘리게 되는 건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실직자가 돼버린 남편은 그 잘난 집을 팔아서 시모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세도 1억 2천이라 집값으로 재미도 못 봤는데 그나마도 요즘 경기에 팔리지가 않아서 금매로 시세보다 헐값에 정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는 것 같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건 저도 저희 부모님도 직접 경험한 일이고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말도 지금 남편과 시모를 두고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생에 있을 한 번의 기회나 마찬가지였던 복덩이인 저를 놓쳐버린 두 사람. 이번 일로 제대로 한번 배우고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간다면 제게 붙은 이혼 옆구리표가 하나도 아쉬움이 없을 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